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전쟁과 글로벌 AI 레이스가 주제입니다. 영화 같은 일들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의 편리함도 증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전쟁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요즘에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데서 실제로 이런 방사에서 활용되는 AI가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테스트 정도로 쓰이던 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려랑 고민도 있고 또 투자 관점에서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좀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고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AI 기술 하면 또 저희가 일상의 편리함만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전쟁에서도 사용이 되는 게 어느새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지만 저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저 엄청난 폭격 공격들이 드론을 통해서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선 드론 하면은 취미용 촬영 드론, 불 끄는 소방 드론 이 정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조그마한 드론에다가 어떤 걸 실냐면 금속 물질 테르밋이라는 걸 이제 넣어가지고 드래곤 드론이라는 것을 전장에 투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강력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금속 물질 자체가 한 2200도의 온도에서 녹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부었을 때 2200도의 정도에서 녹는 걸 끌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이 아니면 거의 이게 불을 끄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제대로 사용된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이 이 테르밋 공중폭탄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큰 비행기를 이제 보내야 됐고 포탄의 크기도 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폭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그마한 드론이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조그마한 드론이 이러한 물질들을 싣고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아주 지역을 불태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적 피해나 여러 가지 이제 피해들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북서부 트레비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를 공격을 했습니다. 대규모의 폭발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폭 드론 100대 이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드론 쇼 아마 보셨을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중에서 아주 불빛을 멋지게 프로그래밍해서 보여주는 수백 대의 드론들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대로 폭탄을 싣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정확한 공격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이제 미국이나 어떤 이스라엘 계열 말고도요. 반대로 이라크 친이란 무장 세력 역시도 이 드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기지를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이런 드론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드론의 기술이 어디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느냐. 원래 이 드론은 통신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공격을 잘하는데 이제 지하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통신이 끊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격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또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이른바 온디바이스 AI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AI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 안에 아예 탑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땅굴을 파악하는데도 이 드론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마스에 있는 지하 터널 기지 지도 작성을 할 때 이 AI가 탑재되어 있는 드론이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서요. 통신 시설이 끊긴 상태에서도 이게 자율주행을 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얻어오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로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지금 이미 현실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아이언맨에서 보던 기술이 이제는 실제 전장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전쟁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무기를 또 썼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스라엘 군들이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밀 타격을 하면서 이런 이제 리더들을 잡았다 이런 뉴스들 며칠 동안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현실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라벤더라는 기술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AI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쓰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 가자지구 지역에 AI 기반의 폭격 지휘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 게 이 라벤더라는 거고요. 예,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딱 설정을 했다. 그럼 이 타겟들에게 포탄을 이제 던지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라벤더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페리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라벤더라는 게 뭐 하는 거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마디로 하마스에 있는 킬링 리스트를 만드는 AI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로 감시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실제로 테러리스트일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약 37,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들을 이미 표적화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 특정 사람을 혹은 이 특정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을 폭발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화면에 나왔으니까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포탄을 그럼 어떤 식으로 쓰냐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 참 이게 참 충격적이긴 한데 이름이 Where is Dadd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어디 있어? 네. 라는 이제 프로젝트명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포탄을 떨어뜨리는데 포탄을 집에 있을 때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구분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수많은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 추정을 한다면 그 집의 위치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 포탄을 떨어뜨려서 이제 그 사람을 사살하는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최근에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공격, 이제 특정 건물이나 인프라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포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CCTV로 사람을 파악하고 파악한 것을 갖고 이 사람에게 포탄을 던져야겠다라고 하면 포탄을 던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또 안면인식 CCTV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를 분류하고 또 추적해서 사살까지 하는 기술이 또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 공격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앞으로는 무고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두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게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팔레스타인으로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외국인들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여보내줘요. 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CCTV처럼 이제 사람의 카메라 데이터나 또 지문 인식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팔레스타인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간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두 가지 방식으로 모으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미지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실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그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 그냥 사진을 찍어줘요. 그럼 이제 애들은 재밌다고 사진 찍잖아요. 네. 근데 그 찍는 게 얘네들한테 기념사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을 다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테러리스트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뽑을 땐 실제 그렇게 이미지나 데이터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 정말로 우리가 있는 후보군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후보군과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500명이나 5,000명의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도 그 5,000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실제로 테러리스트일 확률이 80%다, 90%다 이런 거 계산을 하겠죠.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Where is Daddy가 실제로 A라는 사람의 위험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셨던 인명 피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폭탄의 정확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라벤더라는 시스템이 사람들을 인지한 다음에 Where is Daddy라는 게 폭탄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확도부터 활용이 되기 시작한 거냐면 라벤더의 정확도가 90%가 넘어갈 때부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90%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그죠? 10%도 있죠. 오차율이 10%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공격 폭탄을 쐈다. 그럼 폭탄을 쐈을 때 실제로 9명은 정확할 수 있지만 1명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럼 폭탄 10개 중에 9개는 제대로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거는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90%라는 거고요. 실제 이 알고리즘 자체 오차율이라는 게 있어요. 오차율. 네. 오차율이 어느 정도냐면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적급,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들도 그 급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제일 낮은 급에 한 명의 테러리스트를 이제 실제 사살할 때 실제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을 10명에서 12명까지 실제로 사살이 돼도 되게 오차율을 놓고 쏜 거예요. 그럼 실제로 90%의 정확도로 날아가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더라도 최소 12명 이상의 오차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포탄의 또 규모가 중요한데 포탄도 저기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 포탄의 가격도 우리가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AI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포탄은 포탄 한 발이 엄청 비싸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사람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런 저급에 있는 사람을 좀 이제 사살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포탄을 저렴한 걸 씁니다. 그럼 저렴한 포탄은 넘 폭탄이라고 해서 이제 멍청이 폭탄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실제로 폭탄이 터졌을 때 이 사람만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좀 크게 줄 수 있는 포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면 정확도에서 오차율이 10%고 10%의 오차율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 범위를 10명 이상의 실제 민간인을 계산을 했고 그렇게 폭탄이 정확하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덤폭탄이기 때문에 실제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무고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거를 그럼 쏘는 사람의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장에서 실제로 어떤 그 공격을 하는 예를 들면 장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장군이 내가 공격을 한다라고 명령을 딱 내린다고 하면 자기 머릿속에 이 명령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AI가 그냥 이렇게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3명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포탄을 몇 발 쏠까요? 이렇게 하면 오늘은 한 4발 쏘자 정도만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AI가 그 4명에 대한 타겟을 알아서 정하고 알아서 포탄이 가고 알아서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은 리포트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실제로 전쟁의 현장에서 장군이 포탄이 날아가는 걸 보고 피해가 되는 걸 보고 그거에서 느꼈을 때랑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네. 그냥 AI 알아서 해. 그래서 4명 그냥 알아서 골라라고 했을 때랑 과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죠. 그럼 그냥 우리가 일하듯이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면 포탄이 날아가니까 네.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감정의 변화 없이 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관점을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효율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냉철한 거고 아주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좋은데 반대로 이제 피해를 받는 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이 오니까 그 안에서 여러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더 끔찍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AI가 실제 전쟁에서 쓰이면서 일어나는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데이터를 쉽게 모아서 실제 공격에 활용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AI 기술이 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데 AI 무기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덕론이 있고 또 효율성에 대해서도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우니까 UN 차원에서는 이런 기술을 실제로 쓰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실제로 하마스에게 뭐 승인해서 공격해라 그러면 20초면 되니까 실제 그 피해는 엄청 크지만 그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두 가지 관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야 이게 실제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막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는 이 AI 기술을 막을 수 있는 게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자율성을 주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있으면 AI가 알아서 판단하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아니 이렇게 되면은 공격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제 국가들이 계속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알고 싶다는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사례를 좀 얘기 드리면 F-16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실제 이 F-16 자율주행 기계에 자기가 탑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안전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F-16 기계는 이미 혼자서 전투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자율주행은 됩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버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인간에게 자율권을 인간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조금 더 있으면 AI가 할 수 있게 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효율성은 여전히 부딪히고 있고요. 비슷하게 아까 드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네. 드론이 조그맣게 막 날아다니면 이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또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이스라엘에서요. 실제로 이 총을 우리가 보통 스나이퍼라고 그러잖아요. 네. 공격을 이렇게 할 때 이 공격을 하려면 정확하게 조준해서 쏴야 되는 게 어렵잖아요. AI 기술이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스마트 슈터가 제가 그 근처를 그냥 조준만 하면 돼요. 그럼 이 AI가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맞을 때가 된다라고 네.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총을 격발을 누르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쏴줍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근처에만 되면 네. 드론이 보인다면 드론을 쏜다 이걸 만든 건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사람을 조준한다 네. 라고 하면은 그냥 무차별 사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엊그저께 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자동 총을 탑재한 AI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네. 말이 좋아서 강아지지 그냥 아주 그냥 군사용 로봇처럼 생겼거든요. 거기에 저런 총이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이 있다. 그럼 사람은 안 죽겠죠. 하지만 네. 상대방은 정말 무차별로 공격 당하겠죠.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냐 도덕성이냐 갖고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근데 분명한 거 이런 것들이 이미 전쟁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편리하게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이기 때문에 또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에 대해서 또 AI 무기에 대해서 규제가 또 있는지 아니면 통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전 세계적인 통제와 규제를 하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보는 관점이 핵무기 보는 관점으로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에는 선택된 의존, 포기된 통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부러 더 AI에게 의존하면서 AI에게 계속 책임 전가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쟁의 양상을 실제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국제법이나 전쟁법규에 대한 새로운 좀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타겟팅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사고 실험이긴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이 AI한테 전장에 대한 한번 전략을 짜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였느냐라고 해서 이가 한번 시뮬레이션 좀 시켜봤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실제 그 전장에서 전략을 짜는 장군을 죽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가 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군이 너무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는데 네. 차라리 이 장군을 죽이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AI가 판단하는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우리 편 장군 죽이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산업에 사용이 된다? 이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 자체가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거는 AI에게 맡기는데 최종적인 결정하고 사람을 사살하는 건 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의견으로 좀 정리되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기술이 또 인간 사회를 덮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국가 간에서 디지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물론 앞서 나가고 있고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지 또 유럽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유럽을 말씀드리면 유럽은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AI 자체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검색, 뭐 SNS 다 지금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대부분 규제 중심으로 갔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특화하는 쪽의 산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는 특히나 다 아시겠지만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러한 군용에 대한 건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안 경계 체계를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어쨌든 경계 구역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사람의 눈으로 100%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AI가 실제로 탐지해주거나 뭔가 넘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공격한다거나 탐지하는 이런 시스템
시스템들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율 터널을 탐사하는 로봇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에서 AI가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도입되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좀 밀어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AI 무기와 함께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